네, 조선 전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일단 이야기 형식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이 태조는요, 그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이제 중앙을 점령을 하고 조선을 세웠죠. 네, 왕이 두 명, 그러니까 왕비가 두 명 있었어요. 신의 왕후랑 신덕 왕후가 있었는데, 신의 왕후한테선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큰아들 여섯 명을 낳았고요. 그리고 신덕 왕후에게선 그 밑에 이제 두 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여덟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덟 명의 왕자들 중에 왕위를 특히 탐내던 그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섯째였던 이방원인데요. 이 이방원은요, 태조가 왕위에 오르기까지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왕위에 올라서도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태조가 왕위에 올라서도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전해 옵니다. 근데 이 이방원이요, 그 왕권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아버지 왕권에 위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 나중에도 위험이 된다라는 걸 이제 핑계로 신덕 왕후의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서 나온 형제들만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죽이는데 우리가 이걸 1차 왕자의 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태조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형제잖아요. 근데 형제들끼리 피 흘리는 게 꼴배기가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태조가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함흥으로 떠나버립니다. 이제 정종이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근데 정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넷째 아들이었던 이방간이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걸 구실로 이방원이 방간형을 또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게 2차 왕자의 난이에요. 그 정종이 이걸 보면서 야 방원이가 왕위의 욕심이 엄청 많구나 이러다 나까지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방원에게 아예 왕위를 물려줘 버려요. 그래서 드디어 그 유명한 태종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태종은요 왕권 강화에 엄청 열을 쏟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권 강화에 좀 열을 쏟고 좀 안정이 됐다 싶었는지 왕위를 자기 셋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 셋째 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세종대왕입니다. 이 세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요. 많은 일들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정책도 했고, 뭐 영토 확장도 했고요. 뭐 내정도 많이 안정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 사람이 문종이고요. 이 문종 같은 경우는 세종이 왕위에 있을 때 이제 세자였잖아요. 때 엄청 혹사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세종이 워커홀릭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들을 가만히 냅뒀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많은 일을 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안 그래도 몸이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몸이 약한 사람이 그렇게 혹사를 했으니 왕위에 올랐을 때 뭐 건강이 온전하지 못했겠죠. 이 사람도 몇 년 안 있다가 아들에게 또 왕위를 물려주는데요. 이 아들이 엄청 어린 아이였어요. 이 사람이 단종인데 그 어린 아이가 왕위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왕을 해야겠다 탐탁치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한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수양대군은 세종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야심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유정난 반란을 통해서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 갑니다. 이 사람이 세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넋두리식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조선의 그 뭐 통치체제 뭐 이런 거 얘기할 텐데요. 그 이 흐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넋두리식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뭐 왕비 이름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외우고 있진 않겠죠. 네. 어쨌든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2강부터네요. 32강 보면은 조선의 건국과 발전에서 왕 이름들 쭉 써있죠.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뒤쪽에서 나오는 것들이랑 매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넘어갈게요. 일단 좀 넘어가고요. 자, 그럼 통치체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고려 말에 신진, 신흥 무인 세력과 함께 결탁했던 세력, 고려의 이제 권력을 잡았던 세력 신진사대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리학을 기준으로 성리학을 가치로 삼고 공부했던 사람들이죠. 이 성리학이라는 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왕이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반란을 일으켜서 바로잡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원래 뭐냐면 야 우리가 왕을 잘 섬기는 게 우리의
그 원래 역할이니까 왕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학은 명분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하가 왕을 이렇게 쫓아내는 건 성리학적인 이제 명분이 없는 거죠. 명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신진사대부들과 신흥 무인 세력이 이렇게 결탁을 해서 조선을 세운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야, 이거 역성혁명이야, 명분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성리학이 명분을 중요시한다고 얘기를 한 걸 이제 아니까. 근데 그러면 그때도 세력이 갈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고려를 유지해야 된다. 야, 성리학적으로 봤을 때 왕한테 충성해야 돼. 그러니까 고려를 유지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야, 아니야. 고려 다 썩었어. 이제 고치기엔 너무 늦었어. 새로 세워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두 부류를 좀 갈라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를 거냐면, 그 고려를 유지하면서, 성리학적인 명분으로 고려를 유지하면서 하자라고, 그 고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는 온건파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야, 새로운 왕을 세워야 돼. 고려는 이미 다 썩었어. 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강경파라고 부를 겁니다. 뭐, 혁명파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이 온건파의 대표주자는 정몽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강경파는 정도전이 있었죠. 네, 그러면은 강경파와 온건파로 이렇게 갈렸다. 그리고 근데 이 신진사대부 중에 이 강경파들과 신흥 무인 세력들이 이제 조선을 세우는 주축 역할을 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일단 위화도 회군했고요. 위화도 회군으로 중앙을 점령을 했죠. 그 중앙을 이제 권력을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권을 뺏어와야 돼요. 그 당시 지배 세력 누구? 문벌 귀족이잖아요. 문벌 귀족들이 대토지를 경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대농장을. 그 대농장들을 뺏어서 과전법이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이 과전법이라는 건 관료전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수조권을 주는. 근데 자, 그 경제력을 뺏어서 권문세족들의 그 경제력을 뺏어서 이제 신진 사대부들한테 그 경제력을 준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조선이 건국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조선 건국 이후에는 이 두 파들이 어떤 입장을 보였느냐? 이 강경파들은 자기들 목표가 달성이 된 거잖아요. 조선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안정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에 남습니다. 중앙에 남아요. 근데 이 온건파들은 야, 쟤들이랑 우리가 뜻이 안 맞아. 우리는 지방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향촌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나눠서 부를 거냐면요. 이 사람들을 관학파라고 부를 거고요. 이 사람들을 사학파라고 부를 겁니다. 관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이니까요. 성균관 이런 데서 공부한 사람들을 관학파라고 부를 거고요. 이 사학파 같은 경우는 향촌으로 내려간 사람들, 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부한 사람들을 사학파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 이 관학파와 사학파의 입장 차이는요, 사람들 중앙에 남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조선 정치에 이제, 조선 초기를 이 사람들이 주도해 나간 사람들이고요. 두 파가 어떤 입장 차이를 보였느냐, 이 관학파 같은 경우는요, 일단 부국강병이 목표입니다. 부국강병. 일단 지금 조선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라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반대로 이제 사학파 같은 경우는 왕도 정치를 주장을 합니다. 왕도 정치. 이 왕도 정치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왕도 정치라는 건 뭐냐면 왕이 신하들이랑 같이 좀 의논해 가면서 왕이 도리 있게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학파 같은 경우는 실리보다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리고 명분이라든지.
근데 반면에 관악파 같은 경우는 부국강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라가 좀 강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실리를 추구해야 돼. 를 추구해야 돼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학파와 관학파는 또 입장이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향촌으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향촌 자치해야 돼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관학파 같은 경우는 야, 중앙 집권해야지. 중앙에서 통치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나라가 부강병해지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요 사학파와 관학파의 입장 차이 이 정도로 해놓고요. 그러면 조선 이제 조선 초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강경파들, 그러니까 관학파들이 주도를 해 나갔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통치 체제를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갔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중앙과 지방을 나눠야겠죠. 중앙, 너무 이쪽에 썼는데 중앙 그리고 지방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중앙 통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기구가 두 개 있어요. 의정부와 육조가 있었습니다. 이 의정부와 육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요. 뭐 2호 해방 공영 이런 거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책으로 보시고요. 왕 밑에 의정부가 있고요. 의정부 밑에 육조가 있습니다. 이 의정부 같은 경우는 태종 때 만들어졌고요. 왕 밑에 의정부가 있어요. 왕이 이제 의정부에 의견을 묻습니다. 요러한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의견을 물어요. 근데 의정부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제 가한 줄로 아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육조로 내보내서 시행을 시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해라라는 거죠. 근데 의정부에서 왕이시여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돌려보낼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육조에서도 의정부에다가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순환적인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의정부를 기준으로 좀 두고 보려고 해요. 의정부의 기준이, 그러니까 의정부의 권한이 많았냐 적었냐, 강했냐 약했냐를 보면, 그러니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됐냐 아니면 왕권 견제에 도움이 됐냐를 볼 수 있겠죠. 왜? 의정부가 없으면 왕이 직접 오더를 내리게 돼요. 의정부가 없으면 왕이 직접 육조로 바로 왕 뜻 그대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육조에서도 의정부 거치지 않고 바로 건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정부가 있으면 왕이 한 다리 더 건너야 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도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피곤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건 의정부의 힘이 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방금 말한 의정부의 권한이 약해서 왕권이 강해지는 것. 그 체제는 우리가 육조 집계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의정부를 거쳐야 되는, 왕이 신하들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신하들이랑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 왕권 견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체제는 우리가 의정부 서사제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금 이렇게 옆에다가 써야겠어. 육조 집계제, 의정부 서사제. 자, 기준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왕권 견제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나눠서 이렇게 옆에 있다고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육조 집계제 때도 의정부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반대의 개념이 아니고 비교의 개념인 거예요.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면 왕권 견제에 도움이 되는 것, 그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게 될 건데요. 그러면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는 어디가 있느냐? 승정원이 있습니다. 승정원. 우리가 승정원은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예요.
이전에도 뭐 중추원 있었죠. 승선 뭐 이런 관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금부가 있습니다. 의금부. 이 의금부 같은 경우는 왕 직속으로 있는 군사 조직이에요. 뭐 반란을 잡는다거나 뭐 이런 반란을 잡는다거나 하여간 왕 밑에서 그 혼란스러운 세력들을 뭐 이렇게 견제하는 뭐 이런 역할도 했고요. 어쨌든 왕 직속에 있는 군사 조직이니까 왕권 강화에 좀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이 왕권 견제, 그러니까 왕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건 3사가 있어요. 3사. 이 3사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3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3사 같은 경우는요. 그 3사에서 이제 사간원 같은 경우는 왕에게 간언하는 것이에요. 왕이 뭐 마음에 안 들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기도 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왕에게 간언하는 곳이고요. 사헌부는 관료들의 비리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부서였고요. 홍문관은 이제 경연이라고 합니다. 경연. 그러니까 이 경연이라는 건 뭐냐면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했던 왕 중에 이제 세종이 있는데, 세종이 집현전이라는 걸 세웠잖아요. 집현전은 그러니까 신하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왕도 가가지고 뭐 의견도 듣고 토론도 하고 뭐 이러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 집현전이랑 경연이 한번 없어져요. 왜냐면 신하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왕권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구 왕 때 없어지냐? 세조 때 없어져요. 세조 때. 세조 때 경연과 집현전이 한번 없어집니다. 왜? 신하들이 왕한테 자꾸 뭐라 하니까 왕권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 귀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조 때 없어져요. 근데 그 성종이 왕위에 오르면 경연제도를 다시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그때 집현전의 명목을 이제 이어서 그 경연을 주관하던 것이 이 홍문관입니다. 이 홍문관에서는 그러니까 경연이 홍문관을 통해서 이뤄졌다. 그리고 경연 밑에 이제 사연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연은 뭐냐면 경연은 왕이랑 하는 거고 사형은 세자랑 하는 거예요. 세자. 네, 세자랑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간원과 사헌부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그 관료를 임명할 때 5품 이하의 관료를 임명할 때 서경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경권. 맞죠? 네, 서경권. 이 서경권이라는 건 뭐냐면 5품 이하의 관료를 임명할 때 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집안도 안 좋고 왕이시여 저 사람 집안도 안 좋고요. 뭐 좀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서경권을 이렇게 행사를 하면 그 관료를 임명하지 않는 뭐 이런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왕권 견제에 도움이 되는 거였겠죠. 네. 내가 빼먹은 거 있나? 네, 빼먹은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중앙 조직은 이렇게 봤고, 그러면 이제 지방 조직 몇 분 남았죠? 네, 이제 지방 조직에 대해서 볼 건데요. 지방은 일단 팔도가 있었습니다. 팔도. 네, 도만 썼네. 그 고려시대 오도양계에 있었죠? 그거 이제 팔도로 아예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팔도 밑에는 뭐가 있었냐? 구곡현, 부목군현. 네, 부목군현이 있었습니다. 밑에 부목군현이 있었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칠판이 좁아서 칠판 하나 사던지 해야지. 자, 지방 그리고 팔도 밑에 부목군현이 있었습니다. 부목군현은 이제 수령이 통치를 해요. 수령. 이 수령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이제 지방 뭐 사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권한이 있었냐면 행정 권한이 있고요. 사법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군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방을
완전히 통치를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수령들이요. 근데 이 수령들을 어떤 사람들이 관리를 하냐? 이제 팔도 관찰사들이 이 수령들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관찰사 같은 경우는요, 이 수령들을 전부 관리하는 요직이다 보니까 권력이 엄청 세져요. 그러니까 계속 세습을 하지 못하게 360일만, 그리고 한 번만, 그 관직에 있는 동안 딱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사는 기간도 짧았고 연임도 할 수 없었고 두 번 할 수도 없었다. 이 사람들이 수령은 사법, 행정,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관찰사라는 걸 전국에 파견하고 수령들을 전국에 파견을 합니다. 우리가 왜 12목의 지방관 파견 이러면서 고려성종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 파견할 수 없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조선시대 와서는 전부 다 전국적으로 파견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수령 밑에 누가 있었느냐? 향리.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향리들은요, 고려시대 향리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던 향리였다고 했잖아요. 이 향리는요, 지방에서 온 수령들을 보좌하는 느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의 향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더 작아졌다. 그래서 두 개 비교하는 문제 나오면 차이점 쓰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밑에, 그리고 이 수령들이, 향리는 뭐 이제 보좌하는 역할이고, 이 사학파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계속 향촌 자치하자, 향촌 자치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수령들이. 이 사람들은 사족이라고 해요. 사족. 이 사족은 이제 지방에 있는 유력 인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향리는 지방에 이제 행정에 밝은 사람들이고, 사족은 지방에 있는,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라고 해야 될까요? 지방자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지방자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걸 기반으로 두고 있었냐? 향약, 서원, 그리고 유향소, 맞아, 유향소 이런 거를 기반으로 두고 있었다. 근데 향약은 향촌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지방에서 지키는 약속이고, 서원 같은 경우는 그 사립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사립학교고, 그리고 여기서 유교 같은 것들을 가르쳤던 곳이고, 제사도 드렸던 곳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사상 할 때 나올 거고요. 유향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여기서 이제 그 향촌에 뭐, 향촌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뭐 이런 이런 거죠. 근데 이 유향소가 너무 커지면 안 되잖아요. 유향소가 너무 커지면 중앙집권적인 이런 것에 견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아예 얘들을 견제하려고 기관을 하나를 편성을 해요. 얘들을 견제하는 기관이 뭐가 있었냐? 경제소라는 걸 설치를 해서 아예 얘들을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이런 구조였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네, 제가 다 말씀드렸죠. 다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관료들은 어떻게 뽑았냐? 일단 대표적으로 과거제에 있었죠. 그리고 조선도 음서 있었습니다. 음서. 그리고 천거라는 게 있었고요. 천거는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 이 사람 괜찮아요. 써보세요. 추천하는 겁니다. 음서 당연히 알죠. 근데 고려시대 음서랑 다른 건 뭐냐면, 고려시대 음서는 되게 높은 직책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음서는 그럴 수 없었어요. 과거 같은 경우 문과, 그리고 잡과, 그리고 무과가 추가가 됩니다. 고려시대 문과 없었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이 문과는 이게 대과예요. 대과. 대과가 있으면 소과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문신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음서 첨거 이런 거 있었다. 음서는 요직에 못 올라갔다. 그리고 무과가 추가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리하자면 옆에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교육기관도 같이 할까요? 초등교육기관 서당, 그쵸? 그리고 중등교육기관 사부학당. 사부학당이라는 건 서울에 이제
동서남 중부 이렇게 해서 그 부마다 학교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사부학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다. 이 사부학당이랑 향교는 좀 묶어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관악이다. 왜냐면 나라에서 설치한 것이다. 나라에서 관리한 것이다. 그래서 관악이다. 그리고 서원은 네, 영상이 끊겨서 이어서 그리고 최고 교육기관은 성균관이다. 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거 정리해 두세요. 그러니까 중앙 이 조직을 보는 건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조직이 있고 왕권을 어, 견제하는 그런데 도움이 되는 조직이 있다. 아, 여기 세조만 썼네요. 육조직계제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왕권 강화에 힘을 쏘았던 왕은 조선 초기에 특히 두 명이 있어요. 태종과 세조 두 명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죠. 이상입니다.